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어떤 학문이든 개론이 가지는 의미가 있죠. 바로 기본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것인데요. 부동산학 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종 기본적인 용어들, 토지 관련 용어들, 또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가자라는 뜻의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학 개론을 탄탄하게 공부를 해놓는다면, 성실하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놓는다면 다른 부동산 관련 과목들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앞두고 저희와 함께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튼튼한 마무리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학 개론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의 이희봉입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부동산 정책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론 부분은 통상 매년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접하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루어지는 용어, 또 용어와 용어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1장에서 부동산의 특성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부동산의 문제는 부동산의 특성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는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토지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죠. 토지의 절대량은 늘릴 수 없는 부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자 하는 땅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항상 부정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는 항상 올라가는 형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고도 역시 부동산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는 사적 주체에게 이용과 관리를 맡겨놓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소유의 편중 문제가 있죠. 80%의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는가 하면은 또 20%의 사람들이 80%의 토지를 갖고 있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또는 부동산 거래가 고가이기 때문에 거래 질서에서 문란한 현상, 떴다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또는 우리 집 앞에 도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리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도로 하나 개발되면서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개발 이익의 사유화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 토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집가고의 폐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주거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 취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20년을 벌어도 집을 못 산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있는 사람만 계속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고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학교, 도로, 항만 이런 것 공공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사적 주체들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활용을 할 때에도 역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집가고의 폐단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역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집가고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 기업이 생산비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을 하더라. 그다음에 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 역시 토지 이용이 과밀화될 수밖에 없겠더라. 또 그로 인해서 투기 같은 것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발생하는 집가고의 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이제 주택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그러면 첫 번째가 토지, 두 번째가 주택이 되겠죠. 주택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적인 문제, 주택이 절대량이 부족한 양적인 문제. 두 번째는 주택의 질이 나빠서 불량주택이 발생을 하는 질적인 문제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양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가 되겠나요? 첫 번째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또는 소형 가구, 자꾸 1인 가구들이 증가하게 되죠. 또 그 기존 주택이 자꾸 노후화되니까 멸실시켜서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과 자본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주택을 철거하게 되면 또 거기에 비싼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또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사를 다니고 이사철에 또 새로운 주택으로 옮겨 다니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과율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결혼, 이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으로부터 주택이 부족하게 되는 양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정량을 적재적시에 공급을 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되는데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시장에 있는 주택 가격이 앙등을 하는 비싸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질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주거 수준이 낮은 주택이 발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사실상 누가 요즘에 신규 주택을 지을 때는 주거 수준이 낮은 주택을 짓지는 않지요. 물론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이런 데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삶의 주택에 대한 질적인 그런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을 때 당시부터 뭐 주거 수준이 낮은 그런 주택을 짓지는 않지만은 옛날에 지었던 주택이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은 뭐 난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주택의 질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득의 이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주택의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소득이 늘어나야지만이 집을 고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해야지만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야지만이 자기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을 하더라. 또는 방수 및 뭐 거주 면적 같은 걸 증가시켜야 되는 문제로 해결을 하더라. 또는 뭐 신축 건자재가 개발이 되고 또 주택 금융이 확대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떤 원인으로 되고 또 해결하는 문제를 원인에서 찾고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주택의 토지의 문제,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개입을 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의 메커니즘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시장 실패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장 실패는 뭐냐면은 사적 기구인 시장에다가 부동산 시장을 맡겨놨더니 그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패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이것이 바로 시장 실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매년도 비출되는 여러 가지 시장 실패의 내용과 전체적인 어떤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시장 실패는 첫 번째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공공재가 시장에 스스로 맡겨놓으면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세 번째는 누구는 좋은 정보를 많이 알게 돼서 부동산 투자를 향해서 많은 돈을 벌고 누구는 그걸 몰라서 또 비싼 돈을 투입을 해서 부동산을 사야 되고 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네 번째는 외부 효과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이것이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장에다가 그 어떤 부동산의 메커니즘을 맡겨 놓았을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많이 가진 사람들만의 어떤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과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설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유휴 시설의 문제들도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나 혼자 쓰게 되나요? 공공이 같이 사용하게 되나요? 공공이 같이 사용하게 되는 부동산의 이런 부분들이 도로, 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건설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 또는 사적 기구에다 맡겼을 때는 저런 것들을 생산하지 않더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초과 이윤을 누리게 되고 또는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필수적인 부동산을 사게 될 때 비싼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불안전한 경쟁 시장, 공공재의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외부 효과의 문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부분도 다섯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 시장에다 맡겨놓으면은 어떤 쉽게 말하면 생산비 절감에 따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독점 문제들을 또 발생을 하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런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개입을 하게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어요. 정치적인 측면이라고 그런다면 항상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사회적 목표 달성,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그런다면 시장 실패를 수정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달성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뭔가는 효율적인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시장 실패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 역시 또 정부의 실패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부의 실패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느냐. 이런 5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겠어요. 4가지 측면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요. 사적 시장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규제 방법이 완전해야 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불완전하게 경직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멀리 내다보고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인 이해를 한 다음에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짧은 기간 바라보고 일정한 지역만 바라보고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다든가 혹은 또 관료주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또 그들만의 유리하게끔 정책을 펼치기 유리하게끔 이런 펼치는 것들도 정부의 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또는 이권 개입과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들이라든가 예를 들자면은 뭐 국회의원이 어느 지역에 무슨 공항을 만들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장 실패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개념, 그 다음에 개입 이유까지 한 방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장에다 놔뒀을 때 스스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주체들에게는 고급 부동산이 배분이 되고 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부동산이라도 배분이 되고 이런 현상이 되게 되는데 시장에 맡겨두면 그렇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질 수 있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진입을 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원 최적 배분에 실패를 하게 된다. 이런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는 원인인데 자, 그러면은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인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불완전한 경쟁이 되는 것은 일단은 생산량이 제한되고 가격이 오른다든가 유유 설비가 생긴다든가 자원의 낭비가 생긴다든가 이러므로 인해서 많이 가진 사람, 혼자만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가나 보상 없이 타인에게 이익과 손해를 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집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겨서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집 앞에 생겨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어요? 혹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집 앞에 전철역이 생겨서 집값이 오르는 문제. 이거는 두 가지는 다 외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타인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스스로 생긴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공공재 부족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나 학교라든가 아니면 공공이 시설하는 그런 공공이 이용하는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비경합성 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지를 않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원 좀 땅 좀 있는 사람이 공원으로 좀 희사를 해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수만 평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100평 공원 용지 하나 안 내놓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재 부족의 문제고 또는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의 문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도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을 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면서 효율성을 달성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불경제를 만약에 해결하는 것들에 이제 일반적인 것들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예컨대 막 무슨 사적 주체에 맡겨놨더니 공해가 마구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제재하는 그런 법률을 만든다든가 공해세와 같은 또는 생산을 하지 않을 때는 생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도록 좀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보조금 지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정부의 실패 문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시장 실패 중에서도 외부 효과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매년 단골 문제로 등장하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은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사적 주체들은 절대로 예를 들자면은 이게 외부의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정의 외부 효과, 즉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것, 부의 외부 효과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쓰레기 소각장과 그다음에 뭐 전철력이 생기는 것을 두 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굳이 뭐 그래프를 통해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측면을 보면은 부의 외부 효과는 대가 손해를 발생하게 했는데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는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비용이 많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면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세금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사적으로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쉽게 말하자면 쓰레기 소각장 공해세 안 내도 그 사람은 이익이겠죠. 그러나 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편익은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의 효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나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과대 생산이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세를 중과하든지 환경 부담금 내든지 지역지구제 같은 걸 해서 그런 거를 그 지역에는 절대로 쓰레기 소각장이 못 오도록 한다든가 이런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지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을 통해서 쉽게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급량을 조절하고 가격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 정의 예비효과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아무런 예를 들자면 의도하지 않은 그런 혜택을 입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들여서 쉽게 말하면 세금이라든가 사회적 비용을 많이 들여서 나한테 이익을 갖다 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본인한테는 이익이 많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에게만 너무 이익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마치 정해예보과는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사회적 편익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더라? 역시 생산하려고 들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편익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발생을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조금을 주든지 세금을 깎아주든지 아니면 어떤 규제 같은 걸 완화하든지 이런 정책을 펼쳐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정책을 통해서 수요 곡선이 증가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 쉽게 말하자면은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해결책은 여기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 중에서 외부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조장을 하는 형태로서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용도 지역 지구제 같은 걸 만들게 되면은 주택이 있는 앞에 절대로 쓰레기 소각장을 짓지 못하도록 주택 근처에는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어떤 용도 지역 지구제를 만들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서 정부가 시장 실패라든가 이런 걸 수정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입을 하느냐? 이제 개입을 하는 방법론적인 것들이 이제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직접 개입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간접적인 개입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직접 개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로 나서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정책 효과를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내겠다 이러는 것이 직접 개입 방법이 됐겠고 두 번째는 이제 간접 개입 방법은 정부가 시장 기능을 통해서만 시장을 조절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요즘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양도세를 올리겠다 뭐 다주택자들에게 뭐 무슨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종류의 강한 그런 정책들은 금리를 무슨 대출을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시장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내용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직접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간접 개입의 형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부동산 조세를 조장하는 것은 무엇이다?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시험은 항상 시사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해에 있었던 일이 시험에 항상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요? 정부가 이왕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정부에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펼칠 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네요. 용도지역 지구제가 있었고 또 건축 규제를 하는데 뭔가는
건축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규격에 맞도록 그 도로에 뭐 일정 면을 접해야 된다든가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토지구역 규제라든가 각종 인허가 이런 것들을 정책을 통해서 해결을 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역지구대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한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겠죠.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택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용도지역지구대다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일단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동산 어떤 시장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는 정도까지도 발전이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만은 결국에는 원래대로 더 하락하는 현상까지 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 효과, 단기 효과보다는 여기 쉽게 말하면 지역지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불변한 수준이라고 그런다면 원래 수준까지 하락해서 균형을 이룬다. 증가산업, 비용 감소산업 이런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뭐 독점의 문제와 이제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겠습니다.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만 어떤 용도를 좋은 용도를 만들어줬다고 했을 경우에 생기는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에게만 갑자기 유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되겠죠. 진입 장벽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기존에 토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 상당히 문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너무 그렇게 규제만 하면은 또 토지 시장이 너무 또 지나치게 경직되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은행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토지를 미리 사두는 거예요. 비축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공공의 어떤 토지를 이용하게 될 때 그것을 쓰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은행 제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토지 시장,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일까요? 간접 개입하는 형태일까요? 직접 개입하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하겠다? 시장의 수요를 조절하거나 공급을 조절하거나 하는 것을 직접 뛰어들어서 땅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 또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전세 시장을 그냥 놔둬야 될지, 이 가격이 더 올라도 그냥 방치를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임대료 규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기서 시장 가격은 뭐 평방미터당 100만 원인데 만약에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데서 뭐 규제를 한다면은 효과가 생기기보다 높은 데서 200만 원에 규제하겠다 이런다면 아무 효과도 발생하지 않겠더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장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나 의미가 있지 그보다 높다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느닷없이 전에까지는 내가 평당 100만 원씩 주고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 뭐 80만 원을 규제를 한다면은 갑자기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자꾸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차인들이 전에는 구하기가 쉬웠는데 갑자기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이사 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가요. 버티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왜? 가격이 안 오르니까 버티고 있겠죠. 그러면은 주거 이동이 저하되고 그러면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집주인이 서비스를 해줄까요? 부동산 가격이 묶여 있는데 서비스를 안 하게 되겠죠. 야, 수도 네가 고쳐.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발생이 되게 되고 또는 나 지금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학고방 차리고 말어. 뭐 가게로 바꿔. 이런 식으로 용도로 바꾼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결국에는 임대소득세가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임대주택을 구하려고 한다면 암시장에 가서 비싼 가격을 내야지 구하는 상태까지 간다. 이런 흐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상식적으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의 기능에 잘 맡겨둬야 된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보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규제를 했는데 이런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 없느냐? 네, 있겠죠. 보조해 주는 방법입니다. 임대료 보조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임차인한테 돈을 주는 거, 이게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임대인, 집주인한테 돈을 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인들한테 돈을 줬을 때는 그게 진짜로 집세를 내는데 쓸지 아니면 생활비를 쓸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고, 임대인한테 돈을 주게 됐을 때는 그게 예를 들자면은 무슨 임차인한테 제대로 이렇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발생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공급자, 기존 임대인들에게 돌아가게 되더라.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임차인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임차인한테 직접 주는 것보다는 임대인한테 직접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공공주택의 문제는 뭐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이 이제 공공주택의 현상이게 되는데, 공공주택을 많이 짓게 되면은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싸지겠습니까? 비싸지겠습니까? 네,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지면은 사적 시장의 임대료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 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 부동산 조세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조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집주인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쉽게 말해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우리 정책론에서 많은 쟁점들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부동산 특성으로부터 생기는 부동산의 문제. 자, 두 번째는 외부 효과의 문제, 시장 실패의 종류와 내용, 그다음에 지역지구제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조세의 전가와 기착,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이 이전에 봤었던 임대료 보조와 임대료 규제의 문제, 여기 5가지만큼은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학개론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부동산 정책론과 관련돼서는 통상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4문제라고 하면 전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 적은 비율이 아니죠.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복습하셔서 이 4문제 다 옳은 답으로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또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강의 내용 놓치지 마시고 꼭 복습해 놓으세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